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교수님, 일단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상 꺾였다면 이렇게 판단하기 좀 이르다는 말씀이죠? 일단 좀 주말 동안 검사 건수 좀 줄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19일부터 시작됐고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세로 우리가 확신하려면 어느 정도 더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어제부터는 더 강화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그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일단 지금 2단계부터 시작된 걸 한 2주 정도는 봐야 이제 어느 정도 그 추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사실 정말로 이제 중요한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가 지나서는 이 2.5단계를 지속할지 안 할지는 대략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저희가 2.5단계로 시작한 게 아니라 2단계로 시작해서 예. 이제 일주일 이상을 보낸 상태에서 2.5단계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2단계로 하면서 약간 미흡하니까 좀 더 올려서 추이를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2.5단계는 8일 정도 하면서 이걸 정말 이대로 유지할 거냐, 낮춰도 될 거냐, 아니면 정말 강화할 거냐를 좀 강화한 상태에서 판단하겠다라는 이제 방역 당국의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어떤 후반부 되면 대략 그때 발생 상황 보고 하면 판단을 할 수 있을. 네, 어느 정도는 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깜깜이 환자가 20%에서 30% 수도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결국 깜깜이 환자라는 거는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 밖에서 환자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환자가 발생하면 이제 그 확진자에 대해서 한 2주 정도의 잠복기 동안에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또 한 2, 3일 전부터 접촉자를 찾아내서 또 모든 사람을 찾아 격리하고 검사하고 이제 이걸 일종의 이제 이 확진자로부터 단 한 명의 확진자도 그렇죠. 만들지 예. 않겠다. 이제 봉쇄 전략을 썼다라고 했을 때 이 봉쇄 전략만 가지고 다 이제 찾아내질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예. 완화 전략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방역 당국의 제한된 방역 역량으로 모든 걸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비밀 수사를 했다는 상황에서 이제 공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동선 이런 공개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시기에 어느 곳 갔다 오신 분들,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일일이 찾아서 핀셋으로 격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갔다 온 사람 모두 오세요. 검사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그 안에 고위험군들이 늦게 진단받지 않도록 빨리빨리 검사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서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나 누락된 부분들은 그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행을 차단하고 이런 방식으로 완화 전략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떤 관련된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계속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광화문에 참석한 분이나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분들이 검사를 받으라고 전화를 해도 지금 회피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분들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끊임없이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이 유행이 어떻게 진행할지는 사실 그분들한테 달려있다고 봐도 예.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집단 발생이 발생한 상태고 또 광화문 집회에서도 상당수 300명 이상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00명, 4만 명 이런 분들이 사실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지 않으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령층인데 늦게 진단받게 되면 본인이 위험해지고요. 예. 또 본인이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본인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유행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그 도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이 한 명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분들로 인한 유행을 어떻게든 막고 또 지금 아직 검사 안 받은 분들은 빨리 검사를 받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 유행이 빨리 이제 가라앉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좀 지지부진하게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 검사 안 받은 분들은 어떻게 빨리 찾아서 강제적으로라도 받게 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자꾸 어떤 회피하는 분들이 아직도 4만 명이라 그러는데 광화문. 그분들의 인원이라면 얼마든 폭발적 증가세를 유발할 수 있는 인원 아닌가요? 그 정도면? 코로나19는 이제 한 명이라도 이제 고위험 시설이나 이런 산밀의 환경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유행을 예.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산밀의 환경을 만들지 않는 전략을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이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거군요. 예. 그렇다면
이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분들을 얼마나 빨리 검사에 참여하느냐, 이게 이 기간을 얼마나 느리고 줄이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군요. 교수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진자들이 전국에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각각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를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 본인이 감염되지 않으니까 유행이 촉발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교수님? 그 광화문 집회가 이뤄진 지 벌써 2주가 지났단 말입니다. 그럼 잠복기는 끝난 걸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 발병을 할 분들은 이미 발병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뭐 무증상 감염 상태로 남아서 끝까지 가는 분들도 있을 예. 거고요. 일부는 증상이 나타났으면 이제 결국 검사를 받거나 병원을 치료를 받게 되셨을 거고 사실 이제 그 광화문 집회 당시 참석하신 분들보다는 이제는 그분들로 인한 2차, 예. 3차 감염자들은 이제 그 날짜부터 다시 시작이기 때문에 예. 아직 뭐 그 여파가 계속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증상이 나타난 분, 그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약간 의심스러우면서도 검사를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지금. 그렇죠. 뭐 그 심하지 않은 분들, 그 뭐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감기 비슷한 증상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확진자이면서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그랬던 환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은 제발 자가격리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본이 혹시 숨어 있는 확진자들이라도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 다른 사람한테 위험을 안 주니까 예. 결국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증이나 무증상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병상을 차지할까봐 어떤 스스로 자가격리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이제 병의 특성을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과거 이제 초기 한 8,000명 정도를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질병관리본부 얘기로는 50대 미만 같은 경우는 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1.5% 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50대 미만에 이제 이제 위험 요소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없다 그러면 사실 자가격리 상태에서 적절한 이제 의료 시스템에 관리하여서 이제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때는 어떤 복용하는 약 같은 건 뭐 따로 어떤 의료진들이 지정해 주시는 걸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 확진이 되고 집에서 자가격리한다면. 그 코로나19는 사실 지금 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 일부에서 람데시비르를 사용하고 있고 정말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정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와 람데시비르 외에 지금 그 알려진 효과가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사실 쓰고 있는 약이 없고 혹시 악화되지 않느냐 관찰하는 그 정도의 이제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에 예. 특별한 약을 복용하실 게 별로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집에 있다가 갑자기 상황이 좀 악화되는 경우, 이럴 경우가 걱정이 될 텐데요.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집에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담당 이제 의사나 이런 이제 그 담당 행정 인력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대부분 이제 뭐 5일, 10일 만에 갑자기 악화되는 게 이제 어르신들과 아, 기저질환자들이 예. 대부분이고 젊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 극히 드문 상황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입원시키기에는 지금 아, 예. 의료 시스템이 너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예. 결국은 진짜 확진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집에서 치료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예.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한 가정 중에 한 명이 확진자, 경미한 증상을 가진 확진자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생활도 가능한 건가요? 이 격리 상태에서.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예. 그 집 안에서 그 확진자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경우라 그러면 집에서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다른 가족들의 위험성이 노출되거나 다른 이제 환경 여건이 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서 예.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예. 독립적인 어떤 환경은 개인적으로 화장실이나 어떤 그 생활 공간 뭐 이런 게 따로 있으면은 가족과 같이 자가격리를 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을 뭐 그렇게도 이제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그 다른 말씀 여쭤보겠네요. 미국의 그 백신의 경우에요. 러시아랑 비슷하게 3상을 거치지 않고 백신을 긴급 승인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 사실 뭐 이게 백신이라는 게 건강한 분들이 맞는 거고, 예.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 맞았다가 무슨 정말 사망을 하거나 굉장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결국 삼상시험이라는 거는 수만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해서 정말로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상 정도까지 맞추고 3상 좀 하다가 승인하겠다라는 얘기는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급하니까 일단 승인해서 써보면서 또 그 쓴 사람들을 통한 그런 예. 이제 그 어찌 보면 삼상 시험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 자체가 삼상 실험이 되는 네, 거죠. 그쵸. 어떻게 이제 국민들이. 사실 좀 예. 위험한 거죠. 뭐 러시아나 뭐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사실. 예. 그렇게 중간에 이제 승인을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긴급 승인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따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주권 국가니까 예, 그 예. 상황을 따로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예. 정말로 미국에서는 승인했더라도 아니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접종을 했을 때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승인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많은 자료들을 다 보고 판단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삼상을 실험하겠다는 얘기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다면 심하게는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예, 좀 지켜보고 우리가 들여오면 우리로서는 가능한 일이겠네요. 나쁠 건 없는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백신 승인이라는 거는 뭐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보면서 모든 충분한 자료들을 평가를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든 백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예. 수입하거나 이제 위탁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턱대고 접종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교수님, 우리가 사용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용 가능한 백신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지금 지금 이제 예. 그나마 삼상을 제대로 이제 좀 믿을 만하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모더나하고 예. 파이자의 RNA 백신 두 가지하고 예. 지금 이제 좀 또 요번에 얘기가 나온 그 뭐 일식 승인하겠다라는 건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제너 연구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하는 이제 이 전달체 백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달체 백신 요 세 가지 정도가 그래도 가장 선진국에서 가장 이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종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정성이 확보된다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는 데는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별 어떤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일단 지금 누가 뭐래도 제일 앞서가는 백신 중에 하나가 영국 옥스퍼드 제너연구소랑 아스트라제네카거든요. 예. 사실 뭐 예전에 이미 이제 방대본에서 얘기를 했지만 특례 수입까지도 이미 아직 뭐 백신 임상 시험하고 있는데 특례 수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는 그 이제 우리나라 SK 바이오사이언스, 보건복지부, 그다음 아스트라제네카가 협력을 해가지고 백신을 한 군데서만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제 다국적 국제 이제 생산 기지가 필요한데 그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 그런 이제 뭐 MOU 비슷한 이제 협정을 이제 맺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신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삼상 시험을 성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생산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수량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내부로 공급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까지도 이제 정부 당국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삼상에 실패해가지고요. 이게 못 쓰는 약이 되더라도 일단 확보해 놓는 건 의미가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뭐 미리 우리가 하겠다라고 계약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그게 이제 실패하게 되면 아무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그 확보해 놓은 게 어차피 못 쓰니까. 근데 우리가 또 경제적 손실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뭐 수입을 안 했는데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미리 계약을 해서 성공했을 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뭐 예. 손해라기보다는 미리 확보하는 선점 차원에서의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이 백신을 미리 다 어떤 그 많은 상당 부분을 어떤 미리 선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개도국이나 특히 우리의 사정은 어떤가를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특히 물량 면에서는 아직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나요? 일단 사실은 뭐 지금 생산 예정 그 수량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이미 선점을 한 상태고요. 예.
뭐 지금 유럽도 안 할 것처럼 하더니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그 생산기지로서 이제 확보하는 부분들이랑 예. 이제 그 가비하고 이제 그 몇몇 그 이제 그 백신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백신 협의체에 가입을 해서 전체 국민의 한 20% 정도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20인지 40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신에 이제 얼마나 이제 그 3상 시험이 성공하고 진짜 이 시판되느냐 이런 시기에 가게 되면 이제 보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고요. 아직은 성공조차 하지 않은 백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 정도면 어떤 그 취약계층한테는 충분히 접종 가능한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 백신이 지금 코로나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효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고위험군이나 이제 의료진들이 급한 상황에서 이제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확보가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인된 이후에 이제 전 국민 대상의 이제 백신 접종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이따 정례 브리핑 시작하면 잠깐 듣고 다시 여쭤볼 텐데요. 아직 시작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 더 여쭤보면 이 백신이 확보되면 최초로 그 순서는 의료진, 노약자 뭐 이런 순서가 되나요? 어떻게? 일단은 이제 가장 그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 백신이 수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제 의료진이 이제 가장 먼저가 될 것 같고요. 환자를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고위험군 중심의 이제 노약자, 그다음에 기저질환자,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을 분들보다는 사망 위험이 높을 분들 위주로 접종이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재감염 사례가 홍콩 말고도 나왔다 그러는데요.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홍콩 사례의 경우는 이제 33세 환자였었는데 그 코로나19에 감염되고 한 4개월 정도 만에 재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감염된 거랑 두 번째 감염된 거가 이제 뭔가 변종이 된 상태의 바이러스였거든요. 근데 홍콩 사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재감염됐을 때 증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첫 번째 걸렸던 그런 항체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줘서 재감염이 됐지만 어느 정도 경하게 넘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미국 사례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정도 만에 재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이 기존 항체가 충분히 남아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첫 번째보다 증상이 심하고 폐렴이 생겨갖고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바이러스가 똑같은 종류는 아니고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무조건 다 이게 뭐 내 몸이 면역을 얻을 수 있고 뭐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항체가 우리 몸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댕기나 이런 백신들은 뭐 지금 이렇게 뭐 많이 접종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접종했을 때 접종한 사람들이 걸렸을 때 더 심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또 이런 그 어떤 항체들의 경우는 그 기존에 걸렸던 항체나 또는 혹시 백신 접종했던 항체가 도리어 그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항체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할 때도 그런 항체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투여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렇다면 백신이 개발된 이후에 그 백신이 크게 도움이 안 될 경우까지도 감안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어떤 일부의 경우까지도? 백신 맞은 사람이 더 심하게 앓고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3만 명, 4만 명의 이런 3상 시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